이제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지는 네.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2023년 자산 시장에서 인플레 단어는 사라질 것 같아요. 재고 순환 사이클로 봤을 때는 내년 3, 4월 정도가 변곡점일 것 같아요. 내년 1분기까지 산업이 안 좋지만 돌아서면 그 반응도 좀 있을 것이다. 혹시 우리가 좀 좋게 보는 토픽 섹터 정도는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메리츠 증권의 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이경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최고참 센터장님이 되신 거죠.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런 평가를 좋아하진 않는데 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오래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8년째 되는 것 같아요. 8년째. 그러니까 워낙 우리 이 센터장님께서 출중하셔가지고 센터장님은 인사이트가- 되게 일찍 다셨어요. 그렇죠. 인사이트가 굉장히 훌륭하시고 네. 또 그리고 화끈하시죠. 네. 정확한 뷰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확한 뷰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자료 읽으면서 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제목도 No Fair예요. 음. 그러니까 한 해를 정리하고 네.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자료를 읽다 보면 설득이 되더라고요. 네. 네. 일단 저희는 자료를 받긴 했는데 찬찬히 말씀 여쭤보기 전에 네. No Fear라는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좀 말씀 주시고 네. 시작하면 좀 더 저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그 증시가 매우 안 좋았고 네. 뭐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 변수에서 극심한 이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한 공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대공황, 뭐 미국 금융위기 정도 수준의 굉장한 위기가 올 거다라는 전망 시각들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가 계속 커져서 저희가 이제 좀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그 정도의 공포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 네. 문법에는 좀 안 맞지만 노피어가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전 롯데 감독 로이스트 감독이 네. 그 더가웃에 이렇게 적어놨던 글인데 네. 너무 심각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좀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해 드리고 싶어서 썼던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네. 시장을 엄습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9명쯤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이 혹시 각도님인가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침체 안 오고 안 올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 네, 하여튼 거의 대부분이 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No Fear 겁먹지 마라 이렇게 좀 일단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차근차근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장님 뭐 사실 다른 센터장님도 이렇게 앞서서 좀 리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출발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장을 좀 정의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올해 센터장님께서 보신 올 한 해의 어떤 정의를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뭐 제가 정리하기 앞서 두 분은 올해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죽을 고생했죠. 네, 좋을 것 같겠죠. 네, 힘들었습니다. 네. 뭐 그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이제 주식 가격이 그냥 떨어져서 힘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굉장한 특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연초 이후에 주요 자산들의 성과를 그림으로 한번 들어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보시면 거의 다 하락했어요. 일단 첫 번째 딱 눈에 띄는 특징은 뭐냐면 달러 빼고는 다 빠졌다. 네, 그러게요. 달러만 그 막대 그래프가 위로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는 뭐 다 아래쪽입니다.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 때문에 다 빠졌다. 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반대 포지션에 있는 신흥 증시는 굉장히 많이 빠졌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코스닥이 30% 이상 빠졌으니까 두 번째 특징은 한국 투자자들이 유독 힘들었겠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많이 하니까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올해 우리를 그 굉장히 괴롭혔던 유가 상승, 유가 급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원유도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채권과 주식이 동시에 다 힘들었다라는 그러게요. 거죠. 이건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피할 곳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채권이 최근에 금리가 좀 떨어져 주면서 이 정도 주식보다 좀 나은 그 결과들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올해 중반까지는 채권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달러를 빼고 반대 포지션에 있는 자산들은 모두 좋지 않았고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힘들었던 굉장히 이례적인 한 해였고요. 올해 한 해만 이제 평가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에서 왔는가를 좀 봐야 네. 다음에 우리가 대응 전략을 내년에 펼칠 때 확률적으로 좀 높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흐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다 어떤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가격 변수들이 굉장히 역사적인 수치들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일단 물가를 보시면 이제 2차 오일 쇼크 잘 아시겠지만 만에 40년 만에 9% 이상을 넘는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연준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속도도 아마 내년에 5% 수준까지 올리게 되면 올해 3월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1년 안에 거의 475bp, 5.25면 뭐 거의 500bp를 올리는 속도인데, 이것도 역시 이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정말 대응하기 힘들었던 그런 속도였고, 그렇게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금리를 올렸던 통화인 달러는 2000년 이후에 최고치, 그 반대 통화인 원화, 엔화, 유로화도 당연히 2000년 이후에 최저치, 그리고 재정 정책에서 약간 혼란을 겪었던 파운드화는 사상 최저치까지 내몰리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쭉 보면 모든 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주변의 가격 변수들이 어떤 40년이나 20년 만에 역사적인 어떤 수치를 보였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흐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그렇죠. 이 100년 스페인 독감 이후에 100년 만에 이 팬데믹이 오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모두가 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혼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재정 지출을 썼고 또 통화 정책도 더 돈을 푸는 형태를 대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큰 후유증을 맞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왔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됐고,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이제 그 되돌림의 현상들에서 가격들이 이제 가라앉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주 흐름은 되게 크게 보면은 좀 간단한 것 같아요. 보시면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과 채권이 같은 시기에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보시면 금리는 계속 내려왔죠. 제로 금리를 걱정했었던 마이너스 금리도 보았었고요. 그런데 주식은 또 계속 올라갔어요. 이것도 사실 비정상인 거거든요. 그렇죠. 채권과 주식이 동시에 다 강세를 보인. 금리가 아래로 빠진다라는 것은 이제 채권 가격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각자의 생각이 달랐던 건데, 채권 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저성장이었으니까 당연히 금리가 낮은 게 맞아. 이렇게 뭐 합리화시켰을 거고, 주시장에서 이제 있는 분들은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야. 미래의 혁신 성장이 계속 우리의 그 어떤 가치를 높여줄 거야. 그래서 이제 주가는 올랐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주식을 이끌었던 것은 파안과 같은 혁신 성장 기술주들이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꿈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물론 유동성 공급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채권도 살 수 있었고 주식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강세를 받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강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 왜냐하면 돈을 더 풀었고 재정 지출도 했으니까 금리는 더 주저앉았고 너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요. 락다운이 걸렸으니까. 근데 주식은 더 튀어 올라갔어요. 그 반대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락다운은 풀렸고 사람들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완화적이었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이제 거꾸로 긴축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가파르게 금리 인상할 정도로. 여기서 이제 너무 재밌는데 하나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는 대목이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거의 WTO 체제 이후 2000년 이후, 그다음에 리먼 사태 이후에 큰 변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10년 만에 변동이 일어난 건데, 이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10년과 다른 세상, 즉 인플레이션도 옛날처럼 이제 완전 제로금리 수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이제 꾸준한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세상의 틀이 바뀌는 건지. 매우 궁금해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건 좀 더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리먼 이후에 10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40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이 어떤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쥐고 난 이후에는 완전한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때 국가 경영 철학이 화평 발전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요. 네. 예, 도광양, 도광양에. 화평 발전 네. 이랬는데 2001년에 이제 2010년에 시진핑 이제 주석이 들어오면서 선언한 것이 이제 신형 대국 관계였습니다. 아, 우리도 새로운 강국이야. 이때부터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까지 치솟으면서 78%까지 가면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놔둘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기술 표준 산업 싸움 뭐 이런 것들로 다 이제 번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뭐 탈세계화, 예. 경제 블록화. 예. 근데 이제 질문하신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원래 신자유주의에서는 내가 생산한 A라는 제품의 생산성이 더 높으면 B라는 국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이 좋게 생산한 것을 사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B 국가에서 생산성이 좋은 제품을 우리가 사면서 무역이 일어나게 되죠. 네네. 그게 이제 비교 우위인데 예,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생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물가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블록화가 생기면 내가 저 물건이 더 싸게 수입할 수 있지만 우리 편이 아니면 사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조금 더 비싼 것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아주 짧은 싸움은 아니고 이 패권 싸움이 굉장히 한 10년 이상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굉장히 낮은 물가 1% 미만의 CPI 그리고 제로 금리를 걱정했던 0%대의 금리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지금 수준보다는 인플레나 금리가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겠지만 그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이전에 봤던 우리가 봤던 물가와 금리는 보기 어렵다. 예. 예, 그래서 기업들의 수익성은 좀 더 높은 수준을 계속 요구당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그런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에 대한 구분들이 더 벌어지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들도 이자 보상 배율을 기업들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기본 금리 이상으로 네가 나한테 조금 벌어줘야 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비는 조달 비용, 주식으로 따지면 COE, 코스트 오브 에쿼티, 네. 그것보다 ROE가 무조건 높아야 되는데 ROE가 높은 기업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조금 되겠죠. 저는 아까 올해 시장 쭉 리뷰를 해주시면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가 40년 만의 인플레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주식과 채권이 동반 약세를 보인 이유가 이제 제 해석은 코로나 때 돈을 왕창 푸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한 번에 올랐다가 거꾸로 이제 돈을 흡수하니까 역시 모든 자산 가격이 동시에 빠지는데 그 원인은 이제 인플레라고 저는 이제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내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분 이제 질문이 조금 나왔는데 요번에 그 FMC 때 제가 조금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고착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에너지 정책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가면서 비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블록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지목하는 게 노동시장이 코로나 전에 트럼프 때 반이민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쫓겨났는데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있고 요번에도 임금 상승이 높게 유지되니까 물가는 지난주에 7.1로 떨어졌지만 시장에서는 야 이제 됐다 하는데 제롬 파월은 되긴 뭐가 돼 아직도 멀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메리데일리까지도 예.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거든요. 혹시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제 생각은 2023년 자산시장에서 인플레 단어는 사라질 것 같아요. 예. 아 인플레이션 단어는 사라질 거다. 인플레가 결정적인 변수는 이제 사라진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지배했었는데요. 네. 그 얘기는 아마 이제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이제 연준 파월 포함해서 인사들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잘 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시장은 충격을 받긴 하는데 결국 연준의 핵심 축은 뭐냐? 그냥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네. 그게 이제 물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 되는 거지 발언에 하나하나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발언을 하는 의도도 저는 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는 기대 심리를 그렇죠.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연준 의사들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행동은 데이터에 의존한다라는 것이 축이다. 이렇게 보고 그 축은 이제 물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물가가 떨어질 거야 안 떨어질 거야를 논하기 전에
우린 애널리스트니까 이제 하나씩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를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는 굉장히 이번에 복합적으로 왔어요. 오일 쇼크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만 왔지만 이번에 공급과 수요에 다 왔는데요. 네. 예, 공급은 사실 제가 볼 때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게 왼쪽 보시면 저희가 선행 지표를 보는 게 공급자 배송 시간 지수예요. 이게 이제 이미 많이 꺾여서 여기까지 내려왔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10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10개월 예, 시차를 예, 두고 그러니까 이미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물가 이게- 꺾였죠. 미국 그 서부에 둥둥 떠 있던 배들이 이제 지금 한 대도 안 보이는데 이제 움직이죠. 바로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됐다라는 거예요. 중국 네. 배구는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꺾여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물가도 이거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아래쪽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공급 측면은 아닙니다. 수요를 억제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인플레 기대 심리라는 것은 수요에서만 통제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남은 게 딱 두 개예요. 지금까지 높게 유지되는 것. 하나는 임대료, 렌트비, 네. 또 하나는 임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렌트비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은 전세가, 월세가 나오잖아요. 미국도 똑같이 그런 렌트 인덱스가 있어요. 아, 예. 이게 3월부터 이미 꺾였습니다. 그런데 왜 물가에 아직 주거비는 높게 나오지? 이렇게 하지만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그렇습니다. 뭐. 예, 근데 미국은 한 8개월 정도 우리가 상관계수를 따졌을 때 가장 높게 예. 시차 상관계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개월 뒤부터는 물가 CPI에 있는 주거비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또 이제 점점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보면은 11월 물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맞다면.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건 12월 달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곧. 예, 그런 식으로 아마도 이제 12월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는 주거비 부분에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이제 임금인데요. 임금도 이번에 조금 높게 나왔지만 사실은 패턴은 이미 꺾였습니다. 이것도. 네. 예. 매우 높았던 수준에서 이제 꺾이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경기가 다운될 때는 임금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간당 임금하고 우리가 물가에 들어가는 주거비 제외한 그 서비스의 물가를 보면 반응이 5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가에서 보는 임금의 어떤 영향력도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보다는 네.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미 이제 중고차 이런 건 다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임대료와 주거비인데 이것도 이제 선행 지표들은 이미 꺾여서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이제 내년 1분기에는 이게 꺾여나는 것을 볼 거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왼쪽이 좀 복잡한데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밑에가 이제 식료품하고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 가격은 이미 이제 식료품이 이제 빠졌고요. 에너지만 살아 있는데 이거는 연준의 통제 변수가 아니에요. 공급이기 때문에요. 네. 이걸 뺀 코어, 핵심 물가라고 하는 것들이 수요고 연준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물가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5.2% 정도 돼요. 네. 예. 지금 7%대잖아요. 네네. 7.1%인데 그 중에서 이 식료품, 음식료와 에너지를 에너지. 뺀 그 어떤 수요 통제 가능한 물가 비중은 5% 전후예요. 예. 그러면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5%가 거의 5%까지 올리는 겁니다. 근데. 네. 예. 그거와 맞추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네. 혹시 그 내년도 상반기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임대료가 이제 빠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2월 달에가 FOMC 회의니까 2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 이후에는 그게 떨어지면서 더 이상 금리 못 올릴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지도 않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네. 보시면 작년 4분기에 굉장히 물가가 치솟았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기저 효과라는 거, 베이스 이펙트라는 것이 올해 4분기부터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몇 % 움직였냐를 보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4분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면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산술적으로 수치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구간이 올해 1분기까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패턴은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할 때 틀릴 수 있지만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아마도 내년 4월 정도 가면 코어 CPI는 4.6% 정도까지 내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예, 그게 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월 달과 3월 달에 25bp씩 올리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5%에 가죠. 네.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드디어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졌다니. 네. 실질 연준이 통제 변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질금리 플러스인 시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멈추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2월과 3월에 25bp씩에서 5%에 머물지 않겠냐라고 저희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도 5.25 정도가 예, 5에서 5.25 정도가 합리적인 추정이 아닌가 싶고 네. 그 포인트가 이제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지는 네. 예,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증시와 연결되면 변곡점은 그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때 이후로는 우리가 인플레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혹시 걱정 하나가 있죠. 얘네들이 이제 고용 보면서 그렇게까지 5.25%뭐 내외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됐을 경우 우리가 최근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높은 금리라서 실제로 경기가 안 올 침체도 올 수 있는 상황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특별히 3개월물, 2년물의 금리가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럼 안 와야 될 침체까지 얘네들이 부르지 않을까는 조금 네.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년 성장률은 무조건 떨어져요. 네. 세계 성장률로 보면 2% 정도 저희가 보는데요. 올해가 3%니까 떨어지고요. 선진국은 거의 1% 언더일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1.4에서 1.5 정도 네. 좋지 않죠 올해보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내년에 안 좋으니까 그럼 다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기별로 어디가 저점이고 그 뒤에 모멘텀이 다시 기울기가 바뀌냐를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올해 그 2분기부터 실질 금리가 굉장히 올라서 말씀하신 금리의 어떤 역습,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나올 시기가 언제냐면 내년 1분기입니다. 1분기. 보통 6개월 이후에 금리의 역습이 와요.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한 부담을 줬을 때 실제로 경기에 미치는 시간은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1분기의 경기 지표들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기 침체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예. 이 침체가 심각한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냐를 굉장히 논할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주식이 가파르게 오르기는 어렵겠죠. 네. 예. 두려움이 있으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이게 장기 침체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주식에 들어가야 되고 위험 자산의 리스크 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심각한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까 대모각이나 금융위기 같은 그 굉장히 그 두려움을 일게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부채 축소입니다. 네, 딜레버리지 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들은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 대공황 때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3%였고요. 금융위 때도 250%에 가까웠습니다. 네. 지금이 그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는 뭐냐면 그냥 이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매우 위험해. 네. 대공황과 금융위보다 높아. 심각해 부채 위기는. 네. 이게 조정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공황 때 보시면 가계와 기업이 합친 민간 부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금융위기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가계 부채가 터지면서 확산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 부채가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정부는 부채 축소를 하지 않습니다. 음. 정부는 파산하지 않아요. 구조조정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이게 없으면 이때는 다 민간의 부채를 축소하고 딜레버리징이 나왔기 때문에 침체가 굉장히 오래 갔죠.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네. 좀 더 그림을 보시면 대공황 때도 보시면 이렇게 치솟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줄인다고 경기가 회복되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예, 예. 구조조정은 지금 기존에 있던 공장과 기계를 다 치우고 구조조정한 다음에 다시 세팅을 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돼요. 예, 예. 예, 가동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네, 그 금융위 때도 미국의 가계부채, 모기지가 문제가 되면서 굉장한 10년 동안 우리가 딜레버리징을 해왔어요. 네. 예, 부채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 추세선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채를 축소하는 딜레버리징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일단 그 정부가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할 일은 없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 QT 이번에도 QT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QT를 지금 뭐 900억 달러 내외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은행도 대출 여건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대금리차가 역전이 됐다면. 그럼 여기서 감소를 해서 사회 전체 총량의 대출이 줄어드는 부채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좋지는 않죠, 환경이. 지난 예. 10년보다 QE1, QE2, 3, QE4까지 했던 돈을 막 풀었을 때보다는 자사 시장의 외부 환경이 좋지는 않은 건 인정해야 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금융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푼 게 이상했던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왔는데 돈을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비정상적인 정책 대응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컨트롤하는 게 맞고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자산시장이 유지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급격하게 돈을 풀어서 그 뒤에 맞는 후폭풍을 아마 10년간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해 나가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왜 돈을 줄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고 지금 아까 보셨지만 지금 미국의 가계 경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부채도 추세선에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유동성은 인플레이션에 맞게 좀 컨트롤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까지 돈을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너무 유동성 공급에 익숙해 있다. 그게 사실 좀 더 비정상적이었고요. 지금 뭐 그림 보시면 지금 미국 가계를 보시면 가처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역사적 평균 수준 아래에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부담이 없어요. 네. 물론 한국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기업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 비율이 그 부담이 없어요. 역사적 평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도 계속 돈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과한 것이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게 맞는 거죠. 돈을 좀 줄이면서. 그래서 이전의 환경보다 분명히 좀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이런 대응들이 적절하지 않아서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사실은 금융시장의 욕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경색돼서 디플레 환경 또는 그 리세션 환경이 오면 QT를 좀 덜 해가지고 조절도 가능한 거꾸로 조절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은 제로금리일 때가 더 불안했어요. QE3까지 다 하고 제로금리 왔을 때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으니까. 대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한 여력을 확보해 놓고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가 다운 사이클에 들어갈 겁니다. 대응할 능력이 생겼고 그렇게 심각하게 침체로 가도록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저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많은 전략가들이 피벗을 조금 더 해석을 좀 과하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쓴 농협 피벗은 완전 자세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들어가는 걸 피벗으로 하는데 금리 인상 중단도 피벗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좀 과한 기대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여요. 이걸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인상을 중단한 다음에. 근데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중단만 해도 시중금리는 빠집니다. 이미 그 이상으로 과하게 반응을 해놨기 때문에 금리 인상 중단이 되면 과거에도 시중금리는 빠져주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것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약간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들은 좀 숨통을 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코로나 이후에 확장적 재정 지출과 통화 정책으로 과하게 오른 자산 가격이 그 반대 흐름에서 지금 평균 회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끝나서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평균을 해결할 때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아마 그것의 가장 큰 변곡점은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지는 그 변곡점. 그 어디쯤인가가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인플레에서 벗어나면서 그리고 1분기 내내 경기 침체 논쟁을 거쳐간 이후에 그 변곡점이 나왔을 때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다시 우리가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조금 상황은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기대해 보는 거죠. 일단 말씀을 쭉 지금 듣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방송이 또 일방적으로 방송을 듣는 그 내용을 듣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또 우리 센터장님의 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약간 반대 논리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잡히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센터장님은 아까 공급망에 대한 부분 병목 현상이 이미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렌트비도 선행 지표는 꺾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고용 시장도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시찰도 꺾이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 기저효과를 감안해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찜찜한 부분은 그런 것들을 연준도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는 게 둘 중에 하나이겠죠. 하나는 이제 블러핑.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를 꺾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또 그냥 인정해버리면 시장이 앞서갈 수 있으니 야 최근에 물가 떨어지는 거 너무 설레발 치지 마.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심산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 최근에 보는 데이터 중에 제일 조금 소름 끼친 데이터가 뭐냐면 1970년대 물가의 흐름이에요. 1970년대 물가 어떻게 올랐냐면 1차, 2차 오일쇼 그때 물가가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1차 때. 그 다음에 떨어져요. 왜?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그랬다가 78년도에 다시 오릅니다. 이른바 물가가 낙타 등처럼 형성이 되고 그 두 번째 물가 상승이 훨씬 컸고 그 두 번째 물가 상승 때 금리 인상도 훨씬 세게 왔어요. 연준이 최근에 얘기하는 거는 혹시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거를 걔네도 보고 있지만 그거는 기저효과고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내년도 하반기에 여전히 이 근저에서 물가가 사라지지 않고 구조적인 물가로 있다고 하면 연준은 정말로 내년 말까지 내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기에는 기준금리가 낮아지지만 않아도 시장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채 10년이 3.5예요. 기준금리가 4.5인데 100bp가 역전이죠. 근데 기준금리가 5.0을 가서 유지하는데 국고채 10년이 3.5에 계속 있다? 지금 국고채 10년이 3.5에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금리가 떨어질 거야 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로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걸 안 믿거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준금리가 5%에서 유지된다고 한다면 시장금리는 더 떨어질 게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기준금리가 4.5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은 3.5죠? 4.5가 아니고. 그러니까, 10년 국채는 그러니까 지금 100bp나 시장은 벌어져 있잖아요. 예, 네. 시장은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를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일단 오히려. 그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네. 정답이 없고 네. 아마 내년 말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뷰를 해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리뷰가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준 위원들의 의사 발언이 매우 중요할까?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의존한다. 지금 이 금리의 인상의 여파가 경기에 어느 정도 미칠지를 데이터로 확인하지 않는데 금리 인하를 지금 논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네. 경기 침체를 아직 겪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하 시기를 연준이 먼저 얘기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죠. 데이터가 네. 안 나왔는데.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거는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은 금리를 언제까지 올리지가 올해 내내 우리가 얼마까지 올려 언제까지 올렸는데 이제는 언제 끝나 어느 정도에 끝난다라는 단어로 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는 아마 그쪽에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채권 전문가시니까 아마 그런 그 체감적인 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프라이싱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기준금리에 대한 배팅이 아니라 맞아요. 예. 경기가 매우 안 좋을 거야라고 배팅하는 것 같고 아까 3.5인데 더 떨어지겠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이전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전문가들한테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았을 때 3.5였어요. 3%도 있었습니다. 예. 올라가봐야 3%예요. 네. 근데 이제 3%까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지금 흐름에 매우 젖어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 금리 3%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체로 그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3%까지 간다고요?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높은 수준을 봤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건데 모든 것들이 과하게 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평균 해결을 하면 안정적으로 찾는 수준은 제가 볼 때는 미국채 10년짜리 기준은 3% 같습니다. 예, 그 그럼 정도 요거 같거든요. 질문까지 하나 여쭤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 대본에는 없는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재밌잖아요. 네. 저희 얼마 전에 공개 방송 때 나왔던 질문이었어요. 네.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그 아까 그 얘기할게요. 까먹었네. 금리 인하까지 한다는 얘기 70년대. 결국 경기 예. 침체가 예. 상당히 심하게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시장은 완전히 프라이싱 하고 있나? 예. 그냥 금리 떨어지는 거 이제 금리 떨어지면 다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만약에 극심한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이걸 주식시장이 환영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침체라는 것은 나중에 MBER이 판단을 내리겠지만 6개월, 8개월 뒤니까 사실 우리 그거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지나가는 경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운 사이클에 들어갈 거냐의 문제인데 MBER이 침체라고 얘기하는 정의들을 보면 가계와 기업이 모두 무너졌을 때입니다. 네. 전방위적으로 침체가 와야 돼요.
지금 가계는 전혀 침체가 아닙니다. 예, 한 축만 안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이 깊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예. 그 기간도 길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1년 이내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프라이싱이 대공황이나 금융위까지 말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아까 질문한 것처럼 제가 이제 한 개만 얘기가 까먹었는데요. 70년대 물가와 지금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패턴이 너무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폴 볼커가 했던 행동을 파월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 2차 오일 쇼크 이후의 상황과 너무 유사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물가는 1940년하고 비슷합니다. 예, 2차 세계대. 예, 70년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70년대 후반은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수요가 굉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높은 수준이. 근데 40년은 전쟁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금방 가라앉아요. 금리 인상하고. 이번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전쟁이 팬데믹이 오일 쇼크와 비슷할까 전쟁과 비슷할까? 예, 생각해 보면 답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공급자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거 있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경기 수준이 그때는 굉장히 높아서 금리를 폴 볼커가 11.5%에서 20%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네. 경기가 좋아서. 경기가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올리기 전에 경기가 중동 국가들이 네. 경기가 안 좋은데 그렇게 배팅을 했을까요? 카르텔로? 네. 네. 그때랑 경기는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요인은 공급 요인밖에 없는데 네. 그 공급 요인은 이미 잡힌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 유가에 대한 전망이 참 어렵지만 이 말씀하시는 거가 완벽해지려면 유가가 크게 안 오르면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게 완벽하게 딱 들어맞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유가 이거 여쭤보기 어려운데 유가 전망 저 어떻게? 유가 전망은 계속 틀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저 때 같아요. 2007년. 네. 100불 올라가 30불에서 100불이 올라와서 저도 이제 오를 거라고 했는데 100달러가 왔길래 배럴당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이제 유가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긴 했었는데 150불까지 가더라고요. 네. 네, 이 환율과 유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우리가 적정 가치라고 계산한 수준 이상의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딱 어디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모든 가격 변수를 예측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특히 환율과 유가는 매우 어려운데 어렵죠.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우리가 올해 이제 그 굉장히 높은 수준에 봤던까지 다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유지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자, 유가 물어보지 마시고 너무 원고예요. 저도 여쭤보면서 예. 굉장히 죄송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저 참 오늘 좋네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이제 여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좀 슬슬 이제 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메리츠에서 보시는 내년도 시장 전망하고 이 전략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 하나도 안 여쭤봤는데요. 국내 시장도 좀 국내 시장 여쭤봤는데. 전망.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결론을 내줘야지 이제 우리가. 네, 뭐 굉장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결국은 변곡점을 잡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대외 변수에서는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물가를 제압하는 시점의 변곡점 3, 4, 5이고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분기별로 지역별로 패턴을 그려보면 다 1분기, 2분기가 바닥입니다. 예, 성장률. 내년 전체가 안 좋지만 우리가 아까 디테일하게 보면 1, 2분기 정도의 저점을 찍고 이제 약간 올라오면서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어디쯤 1분기와 2분기 사이쯤이 어떤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고 유럽도 이제 3월까지는 추워요. 그래서 에너지를 수요를 위축시켜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좀 경기가 올라올 것 같고 중국도 전인대 이후에는 방역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면서 이대로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있을 건데 이 측면에서 한번 그림만 보시면 올해 이제 166조 원 정도고 내년이 지금 많이 하향 조정돼서 164조 원이지만 제가 볼 때는 4분기 실적이 나오면 더 하향 조정될 겁니다. 네. 네, 애널리스트는 후행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130조 원대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올해보다 이익이 안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떨어뜨리는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내년 전망을 막 조정하는 내년 1분기 정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전체적인 흐름이 심리가. 네, 네. 근데 내년 1분기를 지나면 이제 24년 이익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앞으로 12개월을 계속 이동 평균하면서 예상해 나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24년은 아마 지금 204조 원이지만 이것도 한 20% 정도 한 160조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정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130조 원 갖다가 좀
회복되는 패턴을 느끼겠네? 네. 라고 보면 아마도 그때도 이익 측면에서도 그런 변곡점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네. 저희가 보는 전체적인 패턴은 이번에 뭐 주시장이 올라올 때 약간 흥분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예, 뭐 굉장히 억눌렀던 것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올라왔던 거지 그거에 대한 과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큰 흐름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내년 1분기 전까지 그 전에는 이제 경기 침체 논쟁도 있을 네. 것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그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한쪽 주식 수요를 일으키기는 어렵거든요. 네. 예, 생각이 비슷해져야 이제 주식 수요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팽팽하면은 나는 그럴 것 같고 너는 그럴 것 같지 않고 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네. 또 조정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정도 전후에는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 약간 예, 모멘텀을 잡고 올라가면 그 변곡점을 좀 잘 잡는 것이 내년에 핵심적인 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이것도 여쭤보면 안 되는데 내년도 하반기 워낙 이제 섹터 얘기라서 아, 메리츠에서는 혹시나 그 반도체 그 네. 내년도 전망 어떻게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EPS 규모가 그냥 들쭉날쭉 해버릴 수 있어가지고 저는 좀 이상한 생각들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만 보면은 재고 사이클로 봤을 때는 내년 1분기가 바닥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가격이 계속 이제 1분기까지 하락을 하면 아마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공급 증가에 대한 전략을 좀 수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감축 힘드니까요. 얘기가 슬슬 예. 얘기 나오고 있죠. 하이닉스하고 좀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걸 봤어요, 제가. 네. 예,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아마도 못 버티고 음. 예, 수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재고 순환 사이클로 봤을 때는 내년 3, 4월 정도가 변곡점일 것 같아요. 네. 예, 그것도 저희가 시장을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아, 예. 반도체를 빼고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아까 이제 미국이 그렇게 했으면 달러 초강세가 약간 변곡점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비달러화 자산에 대한 외국인들 수요가 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산업을 논하기 전에 한국 인덱스에 대한 패시브가 들어오면서 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안 살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후행적으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아, 예. 순서가. 네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상황 매우 안 좋죠. 예, 4분기 하이닉스 적자 나올 거고 뭐 다 안 좋지만 그런 프라이싱을 이미 지금 상당히 하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 산업이 안 좋지만 돌아서면 그 반응도 좀 있을 것이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뒷부분이 좀 중요하긴 한데 그 이제 약간 주도주 개념에서 뭐 있잖아요. 계속 뭐 올해도 네. 뭐 태조 이방원도 있고 뭐 이러는데 내년도 어쨌든 1분기까지 좀 부진하지만 이후에 좀 기회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좀 네. 좋게 보는 탑픽 섹터 정도는 말씀 네, 주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인데 그림을 보면서 그냥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힘이 세진 건 정부예요. 네. 예, 일단 내년까지는 그 성장률을 봤을 때 민간 소비에서 굉장한 주도주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까지는. 이제 정부가 중요한데 이 정부의 힘이 세졌는데 충돌하고 있어요. 예, 중국과 미국이 대표적이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뭐 군사력 증대에 대한 소련과의 경쟁, 뭐 일본과는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부딪혔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기술 표준을 잡는 차세의 기술 표준을 잡기 위한 굉장한 치열한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금 미국과 중국이 건너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 R&D 예산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 옛날에는 국방비 지출이었습니다, 경제. 예, 근데 예. 지금 R&D예요. 그러면 그 R&D가 들어가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것들, 예, 산업은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선택한 소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충돌에서 나오는 것이 공급망인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민간들은. 미국 쪽 공급망으로. 예. 그래서 미국의 수요 비중을 보면은 중국은 꺾였어요. 네, 이렇게 올라오던 그림이 이제 꺾였다라는 이 어떤 네. 패턴이 중요한 것이고 예. 그 대체를 한국과 대만이 아세안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한국의 수출 의존도도 이제 중국이 멈췄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한국 민간 기업은 이미 선택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ODI가 직접 투자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쪽으로. 예. 매우 중요한 매우 시사점이거든요.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선택을 하지는 못하죠,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민간은 이미 미국 공급망을 선택하고 있고 거기서 글로벌리 우리가 어떤 중간재나 소재에서 과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같이 붙어서 뭔가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태양광, 에너지 이쪽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뭐 태조 이방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에서도 사실상 그 공급망에 들어가면서 뭔가의 수주가 나오고 네. 마진들이 나오고 ROE가 높아지는 어떤 현상들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아주 설득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 네. 조금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은 다음번에 출연해서 달래주시는 걸로. 네. 1분기의 내전도 다시 한번 1분기 얘기해 주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의 이용수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